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과 이 핵 문제를 가지고 국제사회, 미국, 유엔 또는 한국 여러 쪽에서 서로 회담을 하고 약속을 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넓게 잡으면은 지난 약 30년 동안에 여러 가지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이 지켜졌더라면 지금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개방된 국제사회로 나와서 정상적인 국가가 되었을 것입니다만은 북한은 한 번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왜 약속을 지키지 않았냐? 북한 정권의 부도덕성을 요하는 것은 쉽죠. 그러나 북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내려오는 이 3대 이 세습 전체주의 독재 체제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첫째는 권력 유지입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을 적화해가지고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자신들의 권력이 영구히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 수단으로서 북한 정권이 채택하고 있는 것은 무자비한 북한 사람들에 대한 억압, 그리고 외부 세계화 단절시키는 것, 그리고 집중적인 세뇌 교육을 통해서 이 정권을 타도하겠다는 마음이 아예 나오지 않도록 실을 말리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 가지고 3대 세습 이 무자비한 독재자들을 존경하도록 만드는, 무서워만 해서도 안 되고 존경까지 하도록 만드는 이 독재 중에서 가장 심한 독재, 감성 독재까지 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가 핵무기입니다. 북한이 핵무기에 집착하게 된 것은 오래됐지만 특히 1980년대에 소련을 비롯한 공산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과정에서 후방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소련, 중국이 변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북한 노동당 정권이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회주의 경제권의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소련으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았습니다. 또 소련, 중국이 다툴 때도 줄타기 외교를 해가지고 양쪽으로부터 뜯어먹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기를 만들어서 이 아프리카나 중동의 분쟁 지역으로 많이 수출을 했습니다. 죽음의 상인이죠. 지금도 그것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재를 받는 중에도 이집트에 미사일을 지금 팔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짜 담배, 마약, 밀매, 그리고 이 각종 범죄 조직과 연계되어 가지고 요사이는 주로 해킹을 통해서 금융권에서 몇천만 달러를 그냥 도둑질 해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세계 최대의 범죄 국가입니다. 그 속성이. 마피아는 이거 비교하면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김정은은 마피아 두목이죠. 여러 가지 얼굴을 하고 있지만, 이런 정권의 속성에 하나 덧붙여진 게 핵을 개발하겠다고 1980년대부터 집념을 갖고 가는 과정에서 몇 가지 사건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하여금 핵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결심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첫째는 1989년 12월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가 민중봉기에 직면해가지고 도망가다가 부부가 잡혀가지고 피살되었습니다. 그것이 김일성, 김정일에게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피살되는 그 시친 모습을 노동당 간부들한테 보여주면서 우리도 잘못하면 저렇게 된다라고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때 얻은 교훈은 절대로 지금 개혁 개방으로 가면 안 된다. 어중간하게 해서는 안 된다. 더 통제를 강화해야 된다. 이 시기에 이미 핵 개발에 착수를 했습니다. 80년대 말에.
그래서 핵을 가지고 이제 이 세계를 상대로 도전을 하는데 1991년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 이루어지고 여기서 남북한 비핵화 선언이 나옵니다. 남북이 다 핵을 가지지 않기로 하는 선언까지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남북 기본 합의서라는 데 합의를 합니다. 이 남북 기본 합의서는 한국에 매우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남북한 사이에 평화협정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하면은 한반도에 평화가 올 뿐 아니라 북한 체제도 개혁 개방되고 통일 직전까지 갑니다. 통일 직전까지. 그런데 이 합의는 김정일이가 양보를 많이 해서 이루어진 대한민국에 매우 유리한 합의입니다. 왜 그런 합의가 가능했느냐 하면 당시에 국제정세가 북한한테 극도로 나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소련이 한국과 수교하고 그 1년 뒤에는 중국마저 한국과 수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이 북한을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립된 북한이 탈출로를 잡기 위해서 이번처럼 한국을 이용한 거죠. 한국과 남북 기본 합의서를 맺은 다음에 미국과 접촉하려고 했습니다. 미국과. 그렇기 위해서 전 단계로 기본 합의서는 대폭 양보를 하고 그 다음에 합의한 다음부터는 지키지 않는 쪽으로 간 거죠. 우리가 남북한 대화를 할 때마다 북한이 항상 들고 나오는 게 7.4 공동성명, 6.15 선언, 그리고 14 선언인데 우리는 그걸 다 무시해버리고 남북 기본 합의서를 들고 나와야 됩니다. 남북 기본 합의서는 양쪽이 다 각각 비준까지 했으니까 이게 법적 문서로서 가장 강력한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핵 문제가 본격적으로 91년부터 핵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면서 드디어 1993년이 되면은 당시에 북한은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 가입해가지고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의 사찰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3년이 되니까 IAEA가 본격적으로 북한을 사찰하려고 하니까 북한이 핵 시설을 다 보여줄 수 없다고 해가지고 거부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NPT 탈퇴를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1993년 3월 12일 딱 그러니까 25년 전이구만요. 25년 전입니다. 그리해서 이 핵 문제가 본격적으로 이제는 국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94년으로 넘어오면은 클린턴 행정부에서도 북한 핵 시설을 이제는 폭격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유엔의 제재를 추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만약 김영삼 정부가 미국을 끌고 영변 핵시설을 폭격을 했다면은 어떻게 됐을까? 그때 북한은 핵폭탄이 없었습니다. 중국, 소련도, 중국, 러시아도 북한에 대한 지원을 거의 끊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찬스를 우리가 놓쳤죠. 김영삼 대통령은 자신이 북한에 대한 폭격을 말렸다고 자랑을 하다가 나중에는 후회했다고 합니다. 또 이 클린턴도 진심으로 영변 핵시설을 폭격하겠다는 마음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여튼 찬스를 놓쳤습니다. 찬스 놓치니까 그 다음에는 협상 국면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하고 또 패턴이 이렇게 자꾸 같은 게 반복됩니다. 군사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은 협상장으로 나와야 되는데 군사적으로 해결 못한 것을 협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번도 북한을 폭격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협상으로 해결한다? 어려울 겁니다. 아니, 불가능한 거죠. 94년에 유명한 제네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이 핵 프로그램 다 포기하겠다고 하면서 국제사회에서 그러면 중유를 주고 북한에 경수로를 지어주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거의 대부분의 경비를 부담해가지고 경수로를 북한에 지어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핵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북한은 일단 94년에 제네바 합의를 한 다음에 이제는
플루토늄 방식으로는 핵 개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다른 방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라늄 농축 방식입니다. 이 우라늄 농축 방식의 활로를 찾다가 발견한 것이 파키스탄이었습니다. 파키스탄도 당시에 우라늄 농축 방식의 핵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칸 박사라는 사람이 그 주동자였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과 북한은 가까웠습니다. 북한은 파키스탄에 미사일 기술을 수출하고 파키스탄은 북한에 우라늄 농축 기술을 수출하는 이런 맞바꾸기 식의 밀약이 1990년대 말에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황장엽 선생의 증언이 있습니다. 당시 핵개발 담당자인 전병호가 오더니 이제는 안심해야 된다. 파키스탄과 이제 우라늄 방식의 핵개발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안심하십시오라고 황장엽 선생한테 이야기했다고 황 선생이 97년에 한국에 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이 우라늄 농축 방식의 이게 언제 그러면은 들통이 나느냐 하면은 2002년입니다. 2002년 미국은 칸 박사의 증언 등등을 통해서 북한이 우라늄 방식의 핵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확실한 물증을 잡게 되었습니다. 칸 박사라는 사람이 파키스탄 군부의 보호를 받으면서 파키스탄 핵 개발을 성공시킨 아주 영웅입니다. 그래서 1998년에 핵실험을 6번 해가지고 핵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인도가 그 전에 핵 무장을 한 데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인도의 숙적인 파키스탄도 핵 무장 국가가 되고 그렇게 만든 사람이 칸 박사인데 이 칸 박사가 입장이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왜냐?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이 이 핵 확산, 부시 행정부입니다. 핵 확산을 우려해가지고 파키스탄 정부에 정식으로 요구를 합니다. 칸 박사가 지금 핵 확산의 주범자다. 이 사람이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중동 국가에도 핵 개발 기술을 막 팔고 있다. 당시에 무샤라프 파키스탄 대통령은 뭐 자신이 다 알고 있었던 거죠. 무샤라프는 육군참모 총장 출신이니까 칸 박사를 후원한 사람인데 미국이 강력하게 항의를 하니까 칸 박사를 연금시킵니다. 그리고 칸 박사를 신문한 기록이 이제 국제사회에 노출되게 되는데 거기 보면은 칸이 북한에 농축 우라늄 만드는 방법을 기술을 제공하고 시설을 제공한 것이 자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2002년 가을에 미국 대표단이 북한에 가서 따집니다. 따지니까 북한 쪽에서 놀랍게도 우리가 우라늄 농축 방식의 핵 개발을 하고 있다고 인정을 해버립니다. 솔직하게 인정을 해버립니다. 숨기지도 않고. 이러니까 다시 핵 위기가 다시 시작되고 사실상 94년의 제네바 합의는 그때부터 없어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중유를 공급하는 것도 중단하고 경수로 지어주던 것도 중단해버리죠. 이게 2002년에서 2003년에 걸친 일입니다. 이때 정권은 김대중 정권에서 노무현 정권으로 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김대중 정권은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북한이 자신들의 입으로 우리가 우라늄 농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김대중 정권에서 임동원 씨나 이런 사람들은 그것은 잘못된 정보다. 북한이 그렇게 말을 했을 리가 없다. 중간 과정에서 통역이 잘못되었다. 이런 식으로 북한도 원치 않는 북한 옹호를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2003년부터는 이제는 부시가 그때는 아주 잘 나갈 때고 아주 강경한 정책을 펼 때입니다. 2003년에 되면은 우선 후세인의 이라크를 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후세인이 비밀리에 핵 개발을 하고 있다.
하는 정보에 근거해가지고 이라크를 치는 게 2003년 3월이었습니다. 아마 김정일이는 공포에 떨었을 것입니다. 다음 차례는 우리다. 더구나 부시가 공개적으로 이란, 이라크, 북한은 악의 축이다라고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니까 중국이 중재에 나섰어요. 그래서 육자회담이 2003년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육자회담. 그 유명한 육자회담. 2003년부터 이렇게 하면서 또 김정일이가 시간을 벌게 되죠. 회담만 하면은 그때부터는 군사작전은 불가능하니까 회담만 하면은 그 회담의 논리에 의해서 지리한 회담이 계속되는 기간 동안에는 시간도 벌고 핵개발도 계속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03년 시작된 8월에 시작된 이 육자회담이 2005년 9월 19일에 가면은 합의를 합니다. 흔히 9.19 합의라고 그러는데 이 합의 문서는 북한이 완전한 핵을 폐기한다. 그렇다면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서 경제적 지원을 한다. 이게 나중에는 미국과 북한이 정상화로 이어진다 하는 아주 상당한 합의를 합니다. 그러나 9.19 합의를 했을 때부터 북한을 잘 아는 사람들은 이거 절대로 지켜질 수 없다. 과연 그렇게 되었습니다. 9.19 합의를 하고 나서부터 어디서 항상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북한은 합의는 해놓고 현장을 조사하려고 들어가려면 항상 거부를 합니다. 사찰, 금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금정을, 과연 북한 핵을 포기하느냐, 중단하느냐 하는 것을 들어가서 눈으로 확인하는 이 사찰 부분에서 북한이 항상 빠져버리고 방해하고 거기서 일이 진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번에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만나가지고 무슨 합의를 하든 그것은 현장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단계에 가면은 북한은 또 딴소리 합니다. 그거 가지고 시비를 하다가 또 부재하세버리죠. 그러면은 데드라인을 딱 넣어가지고 언제까지 핵시설 완전히 공개해가지고 IAEA 사찰단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은 모든 합의는 없었던 걸로 하고 그 다음부터는 군사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게 딱 되지 않습니다. 일단 회담 합의 그 이후에는 외교 무대에서 일이 일어나니까 이거 시간 끌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누구 편에 있는 것인 거죠. 그래서 2005년 9.19 합의한 다음에 잘 될 줄 알았더니 바로 1년 뒤에 2006년 10월에 북한이 최초의 핵실험을 합니다. 그럼 이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1년 사이에 미국의 재무부가 김정일의 비자금 그리고 북한 정권의 불법 행위에 의한 돈벌이를 잡아가지고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를 합니다. 마카오에 있는 방코델타 아시아은행에 있는 북한 계좌를 동결시키는 이게 연쇄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북한이 금융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미국 정부가 의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게 국무부와 재무부가 서로 잘 협조가 안 되는 사이에 재무부가 앞장서서 한 그런 감이 좀 있긴 있습니다. 이러니까 여기에 강력하게 지금 김정일이가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를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통해서 부시 대통령에게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좀 봐달라는 식의 부탁을 하기도 했지만은 부시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9.19 합의해 놓은 상태에서 핵실험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005년 9.19 합의도 날아가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면은 보통 미국이 거기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해야 될 텐데, 유엔의 대북 제재,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하나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이게 중국이 협조하지 않으니까 실력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미국이 제대로 응징을 가하지 못한 것입니다. 바로 이 시기에 북한은 시리아에다가 영변 핵시설과 똑같은 것을 지어주고 있었습니다. 이게 북한이 얼마나 좋게 말하면 대담하고 무모하고 뻔뻔합니까? 그러다가 2007년으로 넘어가면은 이상하게 또 미국과 북한 사이에 회담 국면이 조성됩니다. 미국의 라이스 국무장관 그리고 육자회담 대표 크리스토프 힐, 이 두 사람이 북한의 김계관에게 속아가지고 북한 정권과 회담을 합니다. 회담을 하면서 점점 북한에 대한 제재가 약해지기 시작을 하더니 드디어 어떤 조치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풀어주게 됩니다. 풀어주는 대신에 미국이 얻는 것은 그냥 뭐 회담에 복귀한다든지 9.19 약속을 이행한다든지 하는 막연한 약속밖에 없는데 구체적으로 금융제재를 풀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 번 더 결정적으로 좋았던 북한에 대한 제재가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이때는 부시 행정부가 아주 곤란할 때였습니다. 이때는 부시 대통령이 이 이라크 전쟁이 완전히 내전으로 번지는 바람에 이라크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라크 내전이 그야말로 지금 시리아 내전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수렁에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북한을 상대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할 만한 정치력이 남아있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을 북한은 잘 노려가지고 이제 회담에 복귀한다, 무슨 약속을 한다 해놓고는 금융제재도 풀게 하고 또 합의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2007년에 가면은 또 미국과 북한 육자회담 이런 데서 또 합의가 몇 개가 나와요. 다 지켜지지 않는 합의입니다. 그러나 합의를 해놓고 미국이 뭘 해주느냐? 북한이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줍니다. 테러 지원 국가에서 해제해주고 적성 국가에 대한 경제 제재에서도 해제해줘 버립니다.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북한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 신고를 하겠다 해서 신고를 해서 보냈는데 그게 전부 엉터리예요. 그럼 잘못됐으면은 테러 지원 국가 해제 안 해줘야 되는데 해줘 버립니다. 말년에 가면은 부시가 아주 황당하게 돼버린 거죠. 김계관한테 놀아나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부시 행정부는 끝나고, 그 다음에 2009년으로 넘어가면은 이제는 상황이 달라진 게 여기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어요.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과 달리 북한에 끌려가지 않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되고, 이러니까 2009년 5월에 북한이 두 번째 핵실험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육자회담은 이제 끝나버렸어요. 지금까지도 재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오바마 정부가 등장했는데, 오바마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는 쟁점을 피해가는 태도를 취했는데 그것을 좋은 말로 전략적 인내라고 했습니다. 전략적으로 인내한다? 전략적으로 인내한다는 것은 핵 개발은 막을 수가 없으니까 경제 봉쇄라든지 다른 걸 통해서 북한 체제를 변화시켜서 전국적으로는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겠다는 그런 걸 의미했는데 이 전략적 인내가 결국은 북한이 우라늄 방식에 의한 핵폭탄 만드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래 해서 지금까지 이어오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니까 트럼프는 20몇 년 동안 계속되어 온 이 폭탄 돌리기, 이게 돌고 돌다가 결국 내한테 왔는데 나는 과거 방식으로는 안 하겠다. 회담을 위한 회담은 안 한다. 회담하다가 20몇 년 동안 하다가 실패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대북 제재에 이제 총력을 기울이면서 드디어 중국까지 습득합니다. 대북 제재가 먹히지 않았던 것은
중국의 비협조인데 이번엔 중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중국에 대한 제재를 하겠다. 이렇게 압박을 하니까 중국이 대북 제재에 동참함으로써 지금 북한이 어렵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른 국제사회도 동참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변수가 하나 생겼어요. 한국에서 문재인 정권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을 전통을 이어받는 문재인 정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의 공통점은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 정도를 넘어서 핵 개발 자금으로 쓰일 것이 분명한데도 북한에 대해서 김대중 씨는 4억 5천만 달러의 자금을 현대그룹을 앞세워서 제공하게 하고 노무현 정권도 김대중 노무현 합치면 약 70억 달러 이명박 정부 시절의 통계입니다. 약 70억 달러의 현금 문자를 북한으로 보내고 개성공단 그리고 금강산 관광을 통해서 북한이 제재를 견딜 수 있도록 이 탈출로까지 만들어주는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인데 문재인 정권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가지고 또 북한이 만만한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미국을 설득하든지 미국을 속여가지고 대북 제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이런 똑같은 작전을 몇 번째쯤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또 속느냐? 이제 문제는 또 속느냐입니다. 또 속느냐, 마느냐 하는 게 이제 물려 있는데 이 김정은 입장에서 생각하면 말이죠. 김정은 머릿속에 있는 것은 핵을 포기하면 우리는 죽는다. 김정일이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이 강하게 머리에 박혀 있다고 봐야 됩니다. 무슨 사례가 있느냐? 후세인이죠. 후세인은 9.11 테러가 났을 때 미국이 자기를 칠까봐 적극적으로 미국에 협조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후세인이 지금 핵 개발하려고 하고 있다.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2003년에 후세인이 이라크를 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핵 개발을 하지 않았어요. 잘못된 정보로 시작된 게 제2차 이라크 전쟁입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그걸 보면서 이게 핵을 잘못 다루면은 이렇게 당하는구나. 핵 문제를 잘못 다루면은 이걸 깊이 알았을 것이고 특히 2011년에 이른바 아랍의 봄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중동에서 투니시아, 이집트, 리비아, 예멘 이런 데서 그리고 시리아 대혼란이 빚어지는 가운데서 리비아의 독재자 가다피가 정권도 무너지고 본인은 반군한테 잡혀서 그냥 맞아 죽습니다. 이걸 보면서 김정은이는 무엇을 생각했겠느냐. 그때는 2011년이니까 김정은이가 실권을 잡았을 때입니다. 리비아는 칸 박사 등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핵폭탄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미국이 알고 리비아를 압박합니다. 9.11 테러 이후에. 이 카다피가 보니까 잘못하면 후세인 꼴이 나겠다고 생각해서 핵 개발을 포기합니다. 포기하면서 미국과 친해지면서 자신들이 일으켰던 페남 항공기 테러 사건도 자백하고 거기에 대한 배상도 하면서 이제 국제사회로 나옵니다. 리비아가. 그때 카다피는 이제 미국과 협조해가지고 핵을 포기했으니까 이제는 안심하고 국제사회에서 장사도 좀 하고 해도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던 찰나에 아랍의 봄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봐줄 줄 알았던 미국, 당시 오바마입니다. 미국이 가다피를 제거하는 작전에 동참합니다. 유럽 국가와 함께. 이렇게 함으로써 가다피는 핵을 포기하고 결국 자기 생명도 정권도 내어놓는 꼴이 되고 말았다. 김정은은 그렇게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핵을 포기하면 안 된다. 카다피를 보라. 카다피가 그때 손에 핵이 있었으면 저렇게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우크라이나입니다. 소련이 무너졌을 때 우크라이나에는 핵무기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미국, 소련 다음에 가장 핵무기가 많은 나라가 우크라이나였어요. 그런데 미국이 설득을 합니다. 영국도 설득을 합니다. 러시아도 설득을 해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핵 미사일을 다 포기를 하라. 포기하면은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우리가 보장해 준다. 해서 미국, 영국,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약속을 합니다. 부다페스트 메모란덤이라고 그러는데 약속을 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2014년에 러시아가 푸틴이 우크라이나로 쳐들어가서 크리미아 반도를 그냥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미국, 영국이 뭘 했습니까? 구경만 했지. 이것도 지금 김정은에게 핵을 포기하면은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더 깊이 뿌리박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내가 김정은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김정은이라고 생각하면 과연 핵을 포기하겠느냐? 불가능하죠.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죠. 하나는 군사적으로 공격해가지고 물리적으로 없애버리는 것. 두 번째는 북한 정권이 무너져가지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포기하는 것. 그러니까 김정은과 핵을 같이 보내는 것. 아니면은 김정은을 살려주더라도 폭격을 해가지고 핵만 없애주는 이 방법. 하나는 정변이고 하나는 군사적 공격입니다. 협상을 통해서는 절대로 북한 핵을 폐기시킬 수 없다는 것은 이것은 뭐 명백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김정은이가 핵을 폐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하는 그 순간은 이미 북한 정권이 무너졌을 때입니다. 또는 무너지기 바로 직전이든지 무너지는 과정이든지 아니면 무너진 후든지 하죠. 따라서 지금 트럼프, 김정은이가 뭐 담판을 해가지고 북한이 핵을 폐기하도록 하겠다?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북한 핵 위기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럼 회담도 안 해도 되느냐? 북한 정권이 그 다음에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방어망을 철저하게 만드는 거죠. 방어망. 지금 사드 배치도 추가로 수도권에 하고 미국과 손잡고 미사일 방어망을 만들고 일본과도 협력하고 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더 이상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몇 가지 방법을 취하는 것이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 않을 수 없도록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는 작전을 펴는 것이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30년 동안의 일을 이렇게 리뷰해 보면은 북한 김정은 정권은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 스스로는 포기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결론을 맺으면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